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지금 저번 시간이죠. 사실은 4단원 유전에 들어갔고, 유전에서 염색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고, 저번 시간에는 염색체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전을 공부하면서 왜 염색체부터 시작을 했느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염색체에 유전자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유전자라는 말의 정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캠벨 생물학, 일반 생물학의 유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 캠벨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구판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구판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이제 유전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오잉? 유전 다 끝났는데 유전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과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유전자, 원진, 하나의 유전자라는 거의 정의가 1960년대, 70년대, 90년대 계속 변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 하지도 않을 거고요. 예, 그런 건 생명과학 2에서 그 분자 유전학을 배우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지금은 그걸 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원진, 하나의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럼 뭘 할 거냐?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대립 유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대립 유전자는 유전자랑 좀 다르냐? 사실 좀 다릅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지금 하나의 원진, 하나의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납니까? 핵산, DNA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원진입니다. 지금 이 대립 유전자는 염색체 수준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큰 대단위에서 대립 유전자라는 걸 얘기를 할 겁니다. 대립 유전자랑 하나의 유전자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대립 유전자를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요 분이에요. 요 분. 예. 그리고 멘델이라고 독일 분이죠. 예, 오스트리아 출생이신데 하여튼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도사예요. 예, 그러니까 신학을 하신 분이죠.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연과학도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본 직업은 수도사고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는 원래 계시던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하시고 1880년대에 이렇게 큰 별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1850년대에 이 문제에 완두콩을 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역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논문 2개를 쓰세요. 11년 동안 심어서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하나를 쓰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안 알아줬어요. 안 알아주니까 열받아서 3년을 더 심어서 총 14년이죠.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 2라는 논문 2개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냥 깔끔하게 접으시고 본 직업이신 신학에 깊게 파고드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하시고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1900년대에 돼서야 이제 드 브리스라는 분 때문에 이 멘델 논문 2개의 위대함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20년이 지나고 나서야만 이분의 논문이 이제 위대한 걸 알게 되고, 이 1850년대에 쓰셨던 그 논문 2개가 이제 150년이 지나서 이 극동아시아인 우리나라에 와서는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유전학과라는 하나의 학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의 아버지, 유전학이 나아지게 하신 분이 이 멘델의 논문 2개입니다. 이 멘델의 논문 2개가 왜 그토록 위대한가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을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중세시대에도 유전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번에도 한번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과 사람이 응응하면 항상 사람이 나오지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유전 정보가 자식한테 어떻게 넘어갈 거냐? 중세시대에는 지금 특별한 말은 없어요. 특별한 말은 없고, 지금 후세 사람들이 중세시대 여러 문헌들을 보면 중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유전이 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감 혼합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액상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유전 물감과 엄마의 유전 물감이 섞여서 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멘델이 완두콩을 14년간 심어가면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말하기 어렵더라는 거야. 예를 들면 둥구리하고 쭈구리를 심었어요. 쭈구리를 교배를 했어요. 둥구리, 쭈구리를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 다 둥구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00% 다 둥구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감 혼합설이 사실이라면 이 쭈구리 유전 물감이 좀 옅고 둥구리 유전 물감이 좀 진해서 여기 섞여 들어갔나 보다. 그래서 다 둥구리로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멘델이 둥구리랑 둥구리를 교배를 해본 거야. 둥구리끼리, 이 자식들끼리 교배를 해봤어요. 자식들끼리 교배를 해봤더니 나오는 자식이 둥구리하고 쭈구리가 3대1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감 혼합설이 사실이라면 혼합된 물감에서 다시 쭈구리 물감을 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서 보라색이 됐는데 보라색에서 다시 빨간색, 파란색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빼고 하여튼 불가능해요. 그러면 물감 혼합설로는 쭈구리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쭈구리가 얘가 한 3,000개 나올 때 한두 개 나오면 우연히 어쩌다 뭐 돌연변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봐요. 25%잖아요. 4분의 1이라고. 쭈구리가 4분의 1이 나오는 게 어쩌다 우연히 돌연변이로 나오겠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멘델은 생각한 겁니다. 어떤 유전 원리가 있나 보다. 쭈구리가 다시 나오게 되는 유전 원리가 있나 보다. 이거 물감 혼합설이 아니라 혹시 알갱이로 있는 게 아닐까? 유전 정보가 알갱이로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유전 입자설을 얘기한 거의 최초의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멘델의 유전의 가장 위대한 점은 유전 정보가 입자로, 알갱이로, 유전 인자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유전 인자를 얘기를 했어요.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유전 인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유전 인자가 뭐로 있을 거다? 쌍으로 있을 거다. 왜 쌍이냐?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둥구리하고 둥구리 이게 그 유전 정보가 쌍으로, 그러니까 얘가 둥둥으로 있는 거야. 얘는 쭈구리로 있는 거야. 어감이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했어요. 당연히 외국분이니까 영어로 둥구리 라운드가 이게 둥구리 만드는 유전자가 이제 라주알, 쭈구리 만드는 유전자를 스몰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둥구리, 얘는 쭈구리 이렇게 있으면 100% 다 둥구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 쌍으로 존재한다.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자고. 아빠한테 둥구리, 엄마한테 쭈구리 이렇게 한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 쌍으로 한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여기가 또 라주알 스몰알 이렇게 있으면 얘가 라주알이거나 라주알 스몰알이거나 아니면 얘는 스몰알 여기서 스몰알 오고 여기서 스몰알 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4분의 1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의 가장 위대한 점은 유전 인자가 쌍으로 있고 그 유전 인자가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와서 쌍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전제 하에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을 쌓아갑니다. 우열의 법칙이라는 것은 유전 인자 정보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둥구리, 쭈구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둥구리, 쭈구리가 같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둥구리로 드러나고 쭈구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있는 걸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형접합에서 서로 다르게 있을 때 한 쌍이 서로 다르게 있을 때 드러나는 걸 우성이라고 하고 드러나지 않는 걸 열성이라고 하자가 우열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쌍이 자식을 만들 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지 아빠한테서 한 쌍이 다 들어갈 수가 없다. 자식을 만들 땐 이 한 쌍이 쪼개져 들어가야 된다. 쪼개져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분리되어져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이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 정보를 가리키는 한 쌍과 다른 유전 정보를 가리키는 한 쌍은 각각 따로따로 작동된다가 독립의 법칙입니다. 독립의 법칙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게 멘델의 유전학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으로 존재하고 이 1930년대 오면 모건이라는 분이 초파리를 가지고 유전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멘델은 약 7쌍의 대립 형질만 연구했습니다. 7가지. 그러니까 7쌍만 갖고 이제 완두해서 7가지 형질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모건이라는 분은 그 초파리 갖고 40여 가지 이상의 대립 형질을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립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하는데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존재한다. 그래서 요게 아빠한테서 온 거라면 요건 엄마한테서 온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초파리의 눈은 색을 결정하는 거라면 여기에는 날개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쌍의 그 상동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쌍에 약 500가지 이상의 유전자들이 거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25,000개에서 3만 개의 유전자를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쌍의 대립전자,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 여러 대립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S기 때 복제한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S기 때 복제하면 이렇게 똑같은 카피본을 만든다. 이거 염색체 몇 개다? 2개다. 보이는 거 2개. 이거 몇 개다? 염색체? 2개다. 염색 분체는 몇 개가 됐다? 4개가 됐다. 염색 분체로는 4개가 됐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접합으로, 쌍으로 존재하는 걸 접합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키 큰 거를 톨이라고 합시다. 톨. 자, 톨과 라지 t가 있을 수 있죠. 여기는 라지 t, 스몰 t가 있을 수 있죠. 스몰 t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라지 t의 대립 유전자는 라지 t입니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으면 대립 유전자입니다. 이거 모건의 정의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요 라지 t의 대립 유전자는 스몰 t죠. 이 스몰 t의 대립 유전자는 요 스몰 t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여기에 라지 a의 대립 유전자는 라지 a인가요? 아닙니다. 이 이름이 라지 a입니다. 대립 유전자 라지 a고 이 이름이 대립 유전자 라지 a지만 얘랑 얘는 대립되는 애가 아닙니다. 대립되려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립 유전자라는 건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와서 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는 엄마한테서 온 걸로만, 아빠한테서 온 걸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거, 아빠 거를 같이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와서 보시면 이게 엄마한테서 온 거라면 이거 엄마 거 카피본이죠. 아빠한테서 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대립 유전자와 이 대립 유전자는 대립되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파벳을 쓰는 것은 알파벳이 다 원래 이름이 대립 유전자 라지 a이고 대립 유전자 스몰 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지 a 스몰 a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앞에 대립 유전자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얘랑 얘가 대립되는 한 쌍을 결정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되는 유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 형질이 뭔데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 다 좀 정리를 해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똑같든가 다르든가 같은 거이실 수 있죠. 이렇게 같은 거 있죠. 대립 유전자가 같이 있는 거 똑같이 아빠한테서 온 거랑 엄마한테서 온 거랑 똑같죠. 아빠한테서 온 거랑 엄마한테서 온 게 똑같잖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합이라는 말 속에서 한 쌍을 이뤘는데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와서 하나의 접합, 하나의 쌍이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동형, 같은 것이다. 엄마, 아빠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형접합. 이형접합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걸 우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키 큰 애가 드러난다고 합시다. 키 큰 애가 우성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냐면 우성 동형접합, 얘는 열성 동형접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성 동형접합, 열성 동형접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용어를 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요거 전에 잠깐만 용어 정리 좀, 이것도 아니야. 용어 정리를 좀 잠깐 해볼게요. 용어 정리입니다. 콩 모양이 둥구리가 있고 쭈구리가 있습니다. 콩 모양이 둥구리와 쭈구리가 있습니다. 둥구리를 결정하는 이 형질을 결정하는 그것을 대립 유전자 라듀알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결정하는 건요, 대립 유전자 스몰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형질일까요? 이게 그래, 두 가지 형질이 아닙니다. 한 가지 형질입니다. 요게 콩 모양이라는 한 가지 형질입니다. 선생님, 둥구리 쭈구리 두 가지라면서요? 이거는 콩 모양에 대한 표현형이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표현형이 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도 한번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꺼풀을 볼게요. 눈꺼풀이 쌍꺼풀이 있고 외꺼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형질일까요? 그렇죠. 한 가지 형질입니다. 이게 한 가지 형질. 눈꺼풀이라는 한 가지 형질이에요. 뭐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표현형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여기 이 쌍꺼풀을 나타내는 걸 대립 유전자 라지 A라고 하고 외꺼풀을 나타내는 걸 대립 유전자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콩 모양이란 하나의 형질은 몇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쌍꺼풀은요? 눈꺼풀은요? 두 가지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 개체는 유전자를 쌍으로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갖고 있다.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쌍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유전자형, 유전형이라고 해요. 그럼 라듀알 스몰 r로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듀알, 라듀알 스몰 r, 스몰 r이 있죠. 이렇게 라듀알, 스몰 r은 서로 똑같죠? 무슨 접합? 그렇죠.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동형접합. 다른 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형접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감을 잡으시나요? 접합, 이형접합, 동형접합이라는 말은 어느 때 쓰는 말이냐면 유전형, 유전자형에서 쓰는 말입니다. 유전형, 유전자형에서 쓰는 말이고 표현형에서는 쓰질 않습니다. 표현형에서는 접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이형접합일 때 둥구리로 나옵니다. 표현형이 둥구리로 나와요. 그래서 둥구리가 쭈구리에 대해서, 라듀알이 스몰 r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좀 잠깐 볼게요. 유전형이 어떻게 되냐면 라지 A, 스몰 A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이 용어를 뭐라고 한다고? 그쵸,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동형접합이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요? 요거를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이형접합이라고요. 이때 얘가 쌍꺼풀일까요? 외꺼풀일까요? 쌍꺼풀이에요. 쌍꺼풀로 드러납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이제 알거나 이제 문제에서 유출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얘가 우성이다. 그래서 이게 우성 동형접합, 열성 동형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분꽃이랑 꽃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중간 유전 한번 더 설명드리겠는데 분꽃이랑 꽃의 꽃 색깔이 붉은 애가 있고 핑크, 분홍애가 있고 흰애가 있습니다. 몇 가지 형질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형질입니다. 표현형이 몇 가지입니까? 그래요. 표현형이 세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몇 가지냐면 대립 유전자 레드하고 대립 유전자 화이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형이 레드 화이트,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두 가지니까 유전자형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는 뭐로 나오냐면 붉은 애로 나옵니다. 동형접합, 붉은 애로 나오고요. 얘는 흰 애로 나옵니다. 얘는 흰 애로 나와요. 얘가 뭐로 나오냐면 얘가 붉은 애도 아니고 흰 애도 아니고 핑크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완전 우성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중간 유전이라 해서 우열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 유전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형질이라는 말과 표현형이라는 말과 유전자형, 이형접합, 동형접합의 관계를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거에 집중해서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몇 가지 형질입니까? 한 가지 형질입니다. 표현형이 몇 가지예요?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표현형이 네 가지예요. 자,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냐면 유전자가 대립유전자가 A, B, O 이렇게 있고 A랑 B가 공동우성이고 O가 열성입니다. 뭐 공동우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여태까지는 대립유전자가 두 가지였는데 이번엔 세 가지군요. 세 가지 이상인 것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또 그때 가서 또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 가서 단일인자 유전에 가서 중간 유전하고 복대립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형질, 표현형, 유전자형, 동형접합, 이형접합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AA는 얘가 뭘까요? A형입니다. AO는요, 얘가 A형입니다. 그래, 똑같이 A형이에요. 둘 다. 표현형이 A형입니다. 유전자형은 두 가지인데, 그래서 O형이 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BB는 B형입니다. BO는 B형입니다. 네. OO는 O형이고요. AB는 AB형입니다. 다른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뭐야? 여기에 동형접합입니다.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형접합이라고 하죠. 자, 이형접합에서 우열을 알 수 있는데 AO가 AA랑 똑같은 거니까 O가 열성이고요. BO가 BB랑 똑같은 B형이니까 O가 열성입니다. AB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다른 걸로 나오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 정확하게 쓰면 여기 이탈릭체에 여기 A 이렇게 쓰고 이탈릭체에 B 쓰고 이렇게 소문자 이렇게 쓰는 건데 귀찮아서 저는 주로 이렇게 씁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로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 형질, 유전자형, 표현형,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런 것들을 좀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대립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면 쌍으로 있습니다. 쌍으로 있는데 이게 성염색체에 있다면 얘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외우셔야 되는데 생명 유전자는 X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Y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복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생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복제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걸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XY를 상동으로 봐준다 라고 했습니다. XY를 상동으로 봐주기로 했다. 자, 그럼 대립유전자가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생명 유전자의 대립유전자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요게 Y에 없습니다. 요게 Y에 없어요. 요렇게 성염색체에 있어서 좀 다르게 성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 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상과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걸 우리는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반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을 따라가는 유전이다. 따라갈 반자예요. 그래서 반성유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성유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염색체에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생명유전자가 X에 있습니다. 요거 Y예요. 정자에 생명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거 없죠. 왜냐면 아들의 X는 어디서 온 거예요? 무조건 엄마한테서 와야 됩니다. 이거 엄마 거예요. 엄마 겁니다. 요게 생명 유전자가 아니라 요게 Y입니다. Y. 좀 요 색깔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요게 Y입니다. 요게 Y가 이렇게 당연히 남자의 내 Y는 누구한테서 왔겠어? 아빠한테서 왔겠죠. 엄마한테서 Y 오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요게 Y가 아빠한테서 왔고요. 아들의 X는 반드시 엄마한테서 와야 됩니다. 엄마가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생명이 아니라고 정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대립유전자가 이렇게 X염색체
여자는 당연히 여기 대림전자 X염색체 있겠죠. 예. 여기가 정상이면 얘는 정상입니다. 여기에 생맥유전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생맥유전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에 만약에 생맥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여자아이는 생맹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요거를 좀 까볼게요. 반대로 여기에 생맥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정상이 이렇게 있다면 얘는 지금 정상이 들어오고, 이쪽이죠. 색깔 맞출게요. 정상이 들어오고 여기 생맹이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얘는 정상이 됩니다. 생맹이 X염체 열성이거든요. 반면에 이쪽에 만약에 이쪽은 생맹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생맹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빠도 사람이니까 염색체 46개죠. 4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Y가 있는데 정자, 난자를 만들 때는 상염색체는 똑같이 22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X가 들어가는 정자와 Y가 들어가는 정자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제 정자에 X가 있을 수도 있고 X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Y가 있을 수도 있고 Y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Y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 상염색체도 꼭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십사. 그리고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Y에 없고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X에 없습니다. 요걸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한번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상동이니까 2N입니다. 핵상은 2N이죠. 2N인데 대림전자가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쌍으로 있지 않고 대림전자가 하나의 염색체밖에 없다니. 아, 너 성염색체에 있는 애구나. 너 반성유전 하는 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2N인데 대림전자가 하나의 염색체밖에 없다니. 너 성염색체에 있는 애구나. 다시 한번. 2N인데 대림전자가 하나의 염색체밖에 없다니. 너 성염색체에 있구나. 더 줄일게요. 2N인데 대림전자가 하나밖에 없다니. 너 성에 있구나. 성염색체에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줄여서 2N인데 하나밖에 없다니. 너 성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좀 강조를 드리니까 이렇게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대림 유전자들이 어떻게 문제에 나오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대림 유전자 파트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바로 못 들어가고 조금 다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 다리를 만들어서 가부터 차까지 세포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좀 길어서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림전자 가부터 차까지 세포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차정원이었습니다.